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SPX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고려대 전 연구교수인 송문희 교수, 그리고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매일 일면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는 여러 기사들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일보에 오면 사회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성모 씨죠. 성모 씨와 숨진 아이 사이의 친모 또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아이 바꿔치기 또 사체 은닉 미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에 관련해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국민일보도 마찬가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친딸 바꿔치기 입증이 되지 않았다. 구미 여아 사건을 재판을 다시 하라. 이런 결정인데요. 유전자로 친모 확인은 됐습니다만 바꿔치기 증거는 못 된다. 이게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범행 동기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라고 대법은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10면 사회면을 만나보시죠. 구미 여아 사망 친모 밝힌 유전자 감정. 근데 대법의 결정은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이 된 것입니다. 앞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심과 2심이 인정한 어떤 증거? 정황 증거에 친자 관계가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영남일보도 마찬가지로 같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법, 구미 3세 여아 친모 사건 다시 재판하라. 추가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시신 유기 미수는 유죄를 유지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는 결정인데요. 글쎄요, 이 내용은 좀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송문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기사를 몇 번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일단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할머니가 낳은 아이를 자기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또 친자 유전자 감식하면은 친모라고 나온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죽었는데 그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사라진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 사건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이렇게 뭔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저는 뭐 이렇게 쉽게 평론을 지금 못할 정도로 사건에 대해서 미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노동일 교수께서 법 관련된 설명은 해주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심, 2심은 혐의를 인정했어요. 인정을 해서 징역 8년을 선고를 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대법으로 간 겁니다. 재판부가 그 전에 판단하기로는 세 차례의 DNA 감식 결과를 근거로 해서 석 씨가 A 양의 친모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단 미흡하다라는 대법의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동일 교수님? 지금 저 교수님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요. 의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잘 이해가 안 된다. 네네. 그게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분이 아시겠습니다. 형사처벌하려면 그 증거를 입증하는 수준이 형사처벌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즉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못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근데 그 증거 수준이 beyond reasonable doubt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예. 합리적 의심을 넘는 수준까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대법원도 의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석 씨라는 분이 이제 원래 할머니로 알려졌던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 씨가 이제 딸로 알려졌던 분이고요. 석 씨의 딸. 예, 예. 그리고 이제 숨진 아이가 처음에는 그 석 씨의 손녀. 예, 예. 그러니까 김 씨의 딸이라고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중간에 가다가 이 손녀가 아니고 딸이다. 그렇습니다. 석 씨의 딸이다. 라고 알려졌죠. 그런데 석 씨가 자기 딸과 손녀, 진짜 손녀, 김 씨의 딸을 바꿔치기 했다. 그래갖고 이제 죽은 사람은 이 손녀가 아니고 딸이다. 죽은 아이는 예. 손녀 딸이다. 그런데 그 손녀는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손녀를 찾아가지고 진짜 손녀를 찾아서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즉 직접 증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건 아무것도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저도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석 씨의 딸이라 DNA 검사를 했더니 석 씨의 손녀가 아니고 딸이라는 입증은 됐어요. 그거 입증하고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굶어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유기에서 학대했다는 거죠. 네네. 그건 맞는데 과연 이 석 씨가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좀 굶어 죽은 사람이 자신의 딸이냐라는 것은 지금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예. 입증이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왜 그랬느냐 아까 저 대법원도 얘기했죠. 그런 목적과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네네. 검찰의 설명은 뭐였냐고 1심, 2심의 결론은 뭐였냐면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신이 낳은 게 이제 자신이 그 딸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불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네네. 그런데 그 불륜의 상대방도 특정이 안 됐어요. 진짜 불륜이었는지 맞습니다. 특정이 안 됐고. 네네네. 그리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10개월간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조차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예. 대법원이니까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네네네. 1심, 2심도 왜 그런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황 증거만으로 얘기했던 것은 예. 뒤집어져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잡한 사실관계들을 노동일 교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진짜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싶지만 그거를 이제 입증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국가의 몫입니다. 이제 국가가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을 해내는 과정에서 정황적으로는 매우 수상하고 이상한데 직접 증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것을 형사처벌로 연결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이 대법의 결론이라고 노 교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 사람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형사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비욘드 리저너블 다우트, 합리적인 의심의 관계 정도를 넘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 여러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건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맞죠. 예. 그러나 그것은 형사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정도, 뭐 퍼센트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한 90% 정도는 납득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맞습니다. 게 기본 네. 원칙입니다만은 저 진실은 사실 그 할머니와 엄마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낳은 사람은 알죠. 근데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이를 낳고 일주일인가 열흘 사이 아이가 바뀌었다. 지금 사실관계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엄마와 할머니 간에 뭔가 모성의 합의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네. 자기가 낳은 아이는 자기가 알거든요. 엄마가.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자세하게 해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법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추가적인 심리가 이어지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뭐 워낙에 이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구미 여아 3세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인터넷 여론도 중요할 텐데요. 아마 다들 또 똑같은 결론일 겁니다. 잘 이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 민심도 모두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노동일 교수님 말씀대로 머리로는 이해를 하나 마음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번 일이야말로 정말 미스테리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석 씨가 밝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아한 지점들이 많이 있는 사건인데 요 사건에 대한 뭐 대부분 이제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화제가 되고 나면 재판에 넘어가고 나서 1심, 2심까지는 관심을 가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관심이 끊어지게 되면 뭐 기사 생산량도 많이 좀 뒤처지기도 하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이 내용을 일단 일면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의아스럽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가 이 안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 텐데요. 월북 의도 입증 논란. 전 정권과 현 정권에 넘어와서 해경과 우리 국방부가 말을 뒤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꿨는데요. 대구신문의 이면을 보겠습니다. 해경, 북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를 못 찾았다.
시간을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문 정부 초동수사 결론을 뒤집은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 혼란 들여 유감이다. 총격 살해 북한군 수사 중단. 또 일각에서는 번복 두고 불편한 심기다. 영남일보의 보도를 볼까요? 고개 숙이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의 모습인데요. 해경과군은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받고 유감을 표명했다. 여권의 입장, 당시 문 정권 눈치 보기 수사 아니었냐? 국회 차원의 대응 주장도 여권에선 일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어정쩡한 결론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박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일보 보도 넘어가겠습니다. 2년 만에 번복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에 이제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두고 북한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달리고 있는데요. 이게 왜 뒤집혔을까?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아무튼 의문인데요. 송문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벌써 2년이 됐네요. 그때 저 사건 났을 때 제가 방송하면서 사실 좀 눈물이 났던 그런 상황이에요. 멀쩡한 대한민국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 아들과 딸을 가진 40대 아빠가 북한군의 총격에 희생당하고 또 기름을 부어서 전소시킨 이거는 정말 만행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버젓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이 사건 나고 나서 3일 뒤에 그 유시민 지금 이사장이 무슨 말 했냐.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에 가서 기조연설하면서 종전선언을 좀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하면서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그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 한 국민이 이렇게 죽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북한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건 핑계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한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망자가 졸지에 월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망자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의 그 기억을 좀 회상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어떠했는지를 송문희 교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말 나온 김에 북한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건의 주요 일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보도 좀 만나볼까요? 동아일보부터 좀 보여주세요. 네,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지침받아 입장을 변경했다.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에 소각 추정된다는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2020년 9월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지를 동아일보도 보도하고 있고요. 세계일보의 보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좀 건너 띄워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세계일보도 2020년 9월 21일에 실종 신고가 벌어져서 이제 6월 16일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최민우 기자가 이 내용 잠깐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일지를 보면 2020년 9월 21일이죠. 네네.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다음 날인 오후 3시 북한 선박이 공무원을 접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3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3시간 뒤 북한군이 공무원을 총격 살해했다. 네. 이런 시간적인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북한이 사살을 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고 그 이후에도 진짜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어떤 분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인천해경이 발표하기로는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입장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노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얘기한 것과 지금이 비슷하거든요. 예. 증거가 없다. 예. 겁니다. 네네네네.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그 당시에 단정하면 안 됐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도 단정했으면 안 되고 저는 이번에도 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그러니까 지난번 것이 잘못됐는지 이번 거 잘못됐는지 단정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예, 예. 첫 번째, 그 당시 사용했던 사실관계, 수집했던 사실관계, 증거 이런 것과 이번에 그 발표하면서 사용한 네. 사실관계 증거가 혹시 다른 게 있는가? 좀 어제 발표하면서 좀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들, 뭐 특히 동료들의 증언이라든지 네네.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 반대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무시하고 월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만 공개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는 과거 것이 맞았는지 이번 것이 맞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네. 단정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들이고 새로운 사실관계, 새로운 증거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새로운 사실관계 증거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혹시 해경이나 국방부가 해석을 바꾼 것이냐.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또 어떤 의도가 작용한 것인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해경이나 국방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주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발표한 게 네. 해경과 국방부가. 네. 그러면 수사한 주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번에 그 당시와 이번에 발표할 때 순수하게 본인들과 해경과 국방부만 한 것인가? 아니면 혹시 외부에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것도 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나 확실하게. 외압이라고 하신다면 혹시 그 위에 있는 청와대? 그렇죠. 뭐 청와대나 뭐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정권 담당자들의 어떤 의도나 네네.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경과 국방부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제3의 기관이 들어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와 이번에 달라진 게 무엇인지, 네. 새로운 증거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 무시했던 증거가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그 하태경 의원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당시 해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월북이라고 아예 결론이 와서 내려왔다. 월북이라고 결론이 내려왔다는 거 어디겠습니까? 뭐 저 윗선에서 예, 예. 뭐 청와대라든지 당시 안보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던데요. 예. 그런 데서 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해경에서는 월북이라고 뒷받침할 것들만 수사의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 의원 얘기에 따르면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증거들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밝히고 혹시 그 당시에 뭐 이번에 또 문제가 나오니까 또 해경 다른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예. 당시 단정했다고 하지 않았다. 추정했다고 했다는데 그 당시 제가 들어보니까 예. 해경에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근거로 월북이라고 판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판단이란 건 뭐겠습니까? 단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과가 예. 해경 독자적인 것이었는지 네네. 아니면 외압, 또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인지 이런 것도 확실히 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 예 말씀하시죠. 그 월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월북이라는 증거와 월북이 아니라는 반대 증거가 다 있다면은 그게 균형 잡히게 사실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실적을 해서 딴 데를 가다가 그렇게 됐는지 월북을 했는지 설령 다 양보해서 월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군이 한국의 국민을 총 쏴서 죽이고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예.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당시의 남북 관계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 내지는 눈치 보기를 하면서 그 종전선언 내지는 한반도 평화 이런 걸 너무 내세우다 보니 네. 한 국민의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봉합하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예. 유족과 또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어떤 경우에서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정부구나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예. 근데 그 방법이 그 안보실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경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군 합참 자료가 있을 텐데 네네. 군 합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안보 자산 전개 문제 때문에 힘들 거고 예. 지금 대통령 안보실 자료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되는 게 15년 동안 봉인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소송한다고 합니다만 시간이 걸릴 거고 중요한 거는 해경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좀 꼼꼼하게 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를 깨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두 분 다 노 교수님이나 손 교수님이나 어떤
뭐랄까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누가 이런 일을 지시했는지 혹은 외압은 없었는지 뭐 제3의 기관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중앙일보 보도 좀 보여주세요. 서해 피살 청와대 문건 국회 3분의 2 찬성해야 열람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추가 수사 때는 당연히 뭐 압수수색 길이 열리겠습니다만 이게 어찌 됐든 방금 이제 송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있는 핵심 자료 등은 현 시점에서 공개가 어려운 것이고 이 국가안보실 자료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열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반응을 또 보시죠. 그 다음 기사 좀 보여주세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입장문을 내고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청와대의 핵심 자료들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할 수 있겠는가? 전 좀 의문인데요, 노 교수님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지금 이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북한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유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결했잖아요. 그야말로 얘기하신 대로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과의 통신을 했고 이런 식의 안보상 문제에 관한 것은 빼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을. 그럼 그때 공개했으면 됩니다. 문제 없다면.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항소하고 시간을 끌면서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버리고 숨긴 겁니다. 증거를. 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송 교수님도 말씀하시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쪽에 하나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강제력을 행사하고. 네. 그 어떤 것이 그 가장 그 명분이 뭐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이절 보호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보호해주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월북이라 하더라도 설사 그것을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할 그런 근거가 됩니까? 뭐 한국으로 돌려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했다면 이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데 더구나 정보 공개도 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해가 안 되고요. 보통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거부합니다. 일단 거부하고 대개는 소송을 하면 소송에서 1심 대개는 또 인정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별 부담 없이 공개합니다. 예. 처음부터 공개하면 나중에 가서 또 책임질 일이 있거든요. 근데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체를 비공개해버렸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공개하느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이라면 저는 아까 보였잖아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왜 단정합니까? 아까 윤건영 의원이 그랬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도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밝히려면 당연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이 잘했는데 왜 지금 현 정권에서 또 정권이 바뀌더니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상규명 특위 합의하고 증거 공개하자. 그러니까 그 하면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거부한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고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그야말로 안보상 문제가 되는 뭐 SI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청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만 빼고 거기 나온 사실관계들은 다 증거를 공개하자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네. 만약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민주당도 억울함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부하지 말고 빨리 특위 구성해서 국정조사하고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면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유족들이 뭔가 지금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하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할지 아니면 뭐 또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랄까 뭐 살인 방조 말은 그렇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법 절차를 밟는다면 네. 그 관할 고등법원장이 서울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됩니다. 그것들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만한 것들은 빼고 나머지는 공개하라. 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쉽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걸 공개해서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만일 진실을 호도한 누군가가 있다면 네.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네. 그것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피하려고 하는 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노 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정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국회에서 이것 또한 무슨 당파적인 입장으로 국민의 죽음에 의문을 푸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한다면은 이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대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 3분의 2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빨리 합의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라. 야당도 이제 억울하다는 반응이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입증하고 싶다면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이제 두 분의 의견이시고요. 유족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뭐 사실 감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유족들의 반응도 저희가 기사에 담아왔습니다. 유족들도 조선일보 기사 먼저 만나볼까요? 월북자로 매도해서 인권을 유린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송을 준비하겠다. 잘못 수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야당에 기록물 열람 합의를 요청할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한국일보의 보도를 만나보시죠. 사망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의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요. 진실이 언제까지 덮이진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기록물 공개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한 가정이 파탄됐다. 그렇죠. 이제 뭐 도박빚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월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라는 해경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가정은 실제 매도를 당했고 굉장한 이제 피해를 입으셨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이 기사를 바라보고 있는 인터넷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요. 최민우 기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조사 결과를 번복했기 때문에 모두 문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 때 대통령이 국민 편가르기만 안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런 민심이 반영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지난번 있었던 백운규 전 장관 이슈부터 이번 그 조사 결과 번복까지 국민 스스로 편을 가르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겨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고 이대준 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도박에 중복되고 또 정신적 공황 상태 때문에 월북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었는데 예. 그 고인과 유족도 이런 억울함이 빨리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민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이 내용은 아까 정리를 잠깐 하자면 해양경찰청 수사 기록 등 일부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그렇고요.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3분의 2 찬성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공개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얘기고요. 이 내용 저희가 저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아들과 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지금 이제 취직 준비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입었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하고요. 입증하기 정도까지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전 정부에서 이 피살된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게 보고되고 나서 3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 국민이 그렇게 서해에서 떨고 있을 때 그 3시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사과가 언제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바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이 백현동, 그러니까 대선 때는 대장동이 너무 많이 거론이 됐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들은 백현동이 뒤덮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보다 먼저 만나볼 텐데요. 백현동 의혹, 이재명 연루 여부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죠. 녹지에서 준주거지 용도로 상향돼서 변경된 것은 과연 특혜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수사들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세계일보의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 이재명 전방위 수사 압박을 받게 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데 이거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들, 성남FC 후원금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볼까요? 경찰의 모습입니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시장 때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조선일보는 조금 더 세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이메일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까지. 그 문제 옹벽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작년 11월에 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도 작게 사진으로 담아놨고요. 다음 보도를 보시면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경기남부경찰청에 걸려있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 상황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아직 걸려 있고요.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그리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 의혹, 그리고 더불어서 백현동 의혹까지 강제 수사에 들어갈 건이 여러 개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백현동 의혹은 어디까지 또 이제 진전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의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송문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느냐 갖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백현동 의혹까지 나오는 마당에 지금 의혹이 6개가 지금 강제 수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 네. 그래서 아마 이미 저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쪽 국민의힘이나 수사하는 쪽에서 이런 자료들을 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뭐 보복 수사다 내지는 기획 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 백현동 같은 경우는 좀 마뜩지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사실 보면은 옹벽 아파트가 참 그것도 특이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녹지였다가 갑자기 막 몇 단계를 띄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엄청 뛰어가게 특혜를 주면서 그렇게 만든 또 그 주택이 민간 임대로 원래 다 하려고 그랬다가 실제로 임대는 10%밖에 안 주고 나머지 90%를 분양을 해가지고 3천억의 이익이 났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걸 했던 부동산에서 영입한 사람이 부동산 업체에서 영입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다. 예. 이 모든 정황들이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적어도 대장동도 지금 뭐 제대로 수사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백현동이 또 다른 어떤 그걸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마 계속적으로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최민우 기자가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은 대장동 의혹의 판박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의혹의 핵심은 민간업자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인사를 영입하면서 네. 인허가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녹지였던 이곳은 준주거지로 용도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고층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옹벽 아파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파트 부지는 원래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의 녹지였습니다. 연구원이 2014년 이 땅을 팔기 위해서 2차례 용도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네네. 이를 성남시가 반려했습니다. 이후에 민간 사업자 정 씨가 2015년 이 땅을 사게 되고 이재명 시장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를 영입했습니다. 네. 김 씨 영입 3달 후 성남시는 이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을 한 것이죠. 중간에 이제 개입되는 게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100% 임대주택으로 허가가 났는데 예. 임대주택은 10%, 일반 주택이 90%로 허가가 변경되면서 더 이슈가 커진 겁니다. 특히나 사업이 끝난 뒤에 민간 사업자 대표 정 씨가 네네. 김 씨에게 70억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서 경찰은 이 돈의 흐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게 의혹입니다.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겠죠.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저 처음에 뭐 백현동 의혹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던데 네네네.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라는 게 금방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만한 산이 있는데, 거기는 주택, 더더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만큼을 파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 주위에 산이 깊이 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거기 산을 전부 다 옹벽을 둘러친 거죠, 이렇게. 예. 그게 옹벽 높이가 50m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파트 전체가 처음부터 위에까지, 밑에서부터 가장 위에까지 완전히 옹벽에 둘러싸인 그런 아파트가 돼버린 거예요. 또 누가 봐도 저거는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어졌느냐? 성남시가 허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인허가를 한 것이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은 다 하셨죠. 네. 뭐 도대체 전체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임대주택을 10%만 하고 나머지는 다 분양으로 하고 그래서 뭐 3천억. 예, 저 지금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도무지 지어서 아파트 지을 수가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저게 전체적으로 사진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에요, 저게. 막 높은 곳이고 아파트 한 그 거의 그 꼭대기쯤 되는 거죠. 거의 마지막 상부쯤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저 밑에는 다 저 옹벽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그러니까 저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저 아파트 이 단지인 거죠. 저기 있는 분들이야 사실 저기 아마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명되니까 좀 곤혹스러우실 텐데 저런 데를 저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당시 여러 차례 처음에 저기 그 용도 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저 전체가 산이 이만큼 돼 있었는데 그것을 파가지고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곳인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재명 그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첫 번째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을 저 회사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그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할 일이죠. 저것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을 이용해서 무슨 뭐 정치 보복을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고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그런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그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관련 장소들 다 압수수색하고 있고 강제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텐데 요 대목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제 이재명 의원의 미래입니다. 경향신문으로 넘어갈까요? 이재명 8월 전당대회 가는 길에 백현동 고개가 하나 떡하니 생겼다.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 본격화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대검의 철저한 기획 수사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거와 관련돼서 방금 이제 노 교수님이 비판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데 대검이 이걸 기획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지금 경찰이 하는데 왜 한동훈 얘기가 나오냐. 이런 비판을 지금 노 교수님이 주셨고 만약에 이재명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나간다면 실제 당권을 잡게 된다면 제1야당의 대표의 칼끝을 겨누는 것은 아무래도 글쎄요 경찰 검찰 다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노리고 혹여 전당대회를 더 출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전망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다 오히려 몸을 사려야 된다라는 전망이 후자입니다. 그 다음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친명, 친문, 야당 수사는 보복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해석은 극과 극이다. 친명계에서는 탄압에 맞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즉 전당대회 나가라 라는 입장이고요. 친문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 때는 중도층이 이탈될 수 있다.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부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 교수님? 이거 지금 계산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친명, 친문 계파 싸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전당대회 앞두고.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저는 예측 가능합니다.
정면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정면 돌파라면 전당대회 나간다? 나갑니다. 아. 지금 그 뛰어가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출마 이번에 의원 그 많은 욕을 먹고 출마한 이유 자체가 네. 지금 여권에서 그 방탄 출마 아니냐 이런 말 했듯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오고 했을 때 내가 전당대회 안 나가고 그대로 있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예, 사실은 뭐 물론 의원이기 때문에 그 뭐 불체포 특권도 있고 합니다만은 약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친명이 아닌 비명, 반명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예, 예.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네. 첫째는 이거 지금 우리 민주당에 대한 보복 수사다, 기획 수사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조를 모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재명 의원이 당권 주자로 나오는 거는 우리 민주당의 큰 리스크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세력은 뭐냐? 이 보복 수사, 기획 수사가 이재명만 치겠냐? 우리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 위협 의식을 느낀다면은 또 똘똘 뭉칠 수 있는 또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류로 지금 나눠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전망을 해주시기로는 호랑이 등에 이미 올라탔으니까 내릴 수가 없다. 전당대회 나갈 거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노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도 뭐 출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이상하게 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네네. 전 대표가 멀쩡한 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본인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출마를 할 때 뭐 승산이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게 아니고 지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뻔히 지는 선거다 그러나 내가 살신성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뭐 그다음에 이재명 그 후보가 개항으로 갔고 예. 그건 전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유인태 전 저기 상임고문단 아까 보니까 유인태 전 의원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내신가 상임고문이 네. 일 텐데 그러면 방송에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걸 거짓말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그걸 자꾸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거짓말하느냐. 누가 당에서 그걸 요청했냐. 당에서 원하긴 뭘 원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그분은 참 솔직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뭐 이런저런 가리지 않고. 그 말이 다 맞는 얘기고요.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결국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네. 방탄복을 뭐 불완전하지만 입기 네. 위해서고 더구나 이제 결국 당 대표로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되어야만 뭡니까 민주당 전체가 스크럼 짜고 보호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인데 어떻게 그걸 뭐 두고 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당 대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건 있겠죠. 당 전체가 막 뭐 반대하거나 네. 그러면 지금은 50대 50입니다.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은 훨씬 강한 겁니다. 찬성하는 측의 가장 큰 논리가 뭐냐? 대안이 있느냐? 대안 무죄. 그게 가장 강력한 논리거든요. 예.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그럴수록 민주당 전체는 지금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네. 전체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전 방송에서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이 결국 다 수렁으로 빠져들 거다.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과제가 뭐냐? 예. 이재명 의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결국 민주당이 망가지는 길로 가는 거죠. 본인은 살지 모르겠어요. 당대표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하나 지난번 선거 결과도 얘기했죠. 자생당사. 본인은 살지만 당은 죽는다. 그렇게 좀 쓸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려다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당이 망가지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냐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저 경찰이 행안부에 경찰국 새로 만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경찰 힘 빼기 아니냐 많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어떤 힘겨루기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경찰이 아마 굉장히 열심히 조사할 것 같아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경찰이 많은 활동을 할 것 같고 만약에 당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가진 큰 리스크를 가진 당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또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 이재명 살리기로 갈 것인지 이재명 버리기로 갈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지금 발발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노믹스 하고 이제 물음표가 나와 있죠. 중앙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업이다. 이젠 민간 주도 성장의 시대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이 노란색 네모에 나와 있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부세 1주택자 14억 원까지 비과세, 생애 최초 LTV 상한 80%로 완화, 노인연금은 월 30에서 40으로 인상. 이제 이런 것들이 골자입니다. 서울신문 보도를 볼까요? 감세, 친기업, 민간 주도로 경제를 살리겠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의 MB노믹스 내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줄푸세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것과 아주 맥락을 같이 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감세나 친기업 정책의 어떤 온도는 비슷하다라는 보도가 서울신문에 나와 있고요. 대구신문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가 5년 만에 원상 복귀됐다. 법인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일보도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인하가 됐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14억까지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한겨레 볼까요? 한겨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좀 더 많이 이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재벌, 부자 감세, MB대로 회귀했다. MB노믹스의 판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구신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류세와 통신비 경감, 서민 부담을 더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근데 한겨레는 또 이제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처방에 반대 뜻,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고 있냐? 한겨레 보도요. 피디님. 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 2다. 재벌 대기업 특혜 주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제 이런 한 목소리로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글쎄요, 송 교수님과 노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좀 주시겠습니까? 뭐 이게 한겨레가 비판한 것처럼 뭔가 MB 노믹스 시즌 2 내지는 뭐 박근혜 줄푸세와 뭐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뭐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길이죠. 그래서 네. 새로운 뭐 MB 옛날에 줄풀세 거의 섞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뭐 민간 주도, 시장 주도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 법인세 논란에 관해서는 제가 경제학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요. 참 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 예전에 MB 때 법인세를 인하하고 났을 때 원래 인하했던 그 이유가 낙수 효과가 누린 거거든요. 법인들한테 기업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게 중소기업이나 국민들한테까지 가지 않겠나 했는데 실제로 그게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또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법인세가 높다고 하는데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는 게 사실은 수평적 비교가 어렵다. 이런 또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보니까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기업인들의 탐욕 때문에 실제로 이게 낙수 효과를 못 가고 법인세 감소의 효과를 한 20몇 % 감소시킨다. 네네.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법인세를 감세해주면은 분명히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네. 그 줄어든 만큼의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MB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MB 때 풀었고 낮춰진 그거 세금 때문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세, 담배세 이렇게 줄줄이 인상해가지고 그 폭탄을 박근혜 정부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고 이제 이 방향을 짰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뭐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덕수 총리도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도 경제 전문가고 또 김대기 정책 또 비서실장까지도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분들이 잘 하셨겠지만 뭐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죠. 지금 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워낙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실제 교과서 쓰신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예.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네네네. 논란이 있는 문제인데 저는 단지 요거 현상적인 문제만 얘기하면 정책은 뭐 다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네.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준다 하면 외국에서는 세금을 깎아준 부분을 실제로 투자로 이어져야 실제 현실화시킨다는 겁니다. 네네.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유예해주거나 감면해주거나 이럴 때 그것을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그것을 그래서 실제 그 어떤 경제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만 그 깎아준 부분을 현실화시킨다는 거죠. 예. 깎아줄게 투자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깎아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그건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경제관 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지만 민간 뭐 이런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네. 이게 아마 뭐 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민주성 예, 이렇게 이런 좀 붙인 거에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그 예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경제관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뭐 경제 민주화이라고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예, 예.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고 물론. 근데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민주화 그러면 뭐예요? 보통은 이제 뭐 자유가 신장되고 정부가 더 규제를 안 하고 간섭을 안 하고 그게 민주화 아닙니까? 예. 정치 민주화가 그런 것들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는 거꾸로 돼 있어요. 헌법 119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흔히 그 경제 민주화 정책 김종인 옹이 네. 뭐 자기가 그걸 뭐 굉장히 뭐 자기가 그 경제 민주화를 뭐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보면은요. 네. 119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 경제 질서 기본이 뭐냐?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네. 근데 이 항에 보면 단 어떤 때 예를 들어서 뭐 양극화 해소라든지 지역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경제 민주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고 조정하는 걸 마치 그게 원칙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관에 있어서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성과를 내도록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아쉬운 부분이 뭐냐? 네. 정치적 해석이겠습니다만, 정치적 문제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닥친다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 또 이 고환율 이런 건 지금 과거의 그 3저 호황과 완전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전두환 정권 때 다행히 여러 가지 여건이 특히 3저 호황, 뭐 저물가, 뭐 저유가, 뭐 저환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황이 일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완전 거꾸로 돼서 3고가 됐으면 이거는 굉장한 위기인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처음부터 용산 집무실에 야전 침대 놔라. 그리고 24시간 네. 모니터하고 뭐 수시로 매일같이 이 경제 위기 관련해서 회의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무슨 그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괜히 무슨 뭐 김건희 여사 뭐 동선이 어떻고 빵집이 어떻고 무슨 뭐 어디 가서 이런 것만으로 계속 지금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룹군을 조여매고 자 우리 위기입니다. 이런 것을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데 괜히 그 엉뚱한 이 신호를 보낸 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예. 좀 전에 뭐 좀 이따 김건희 여사 나올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건희 여사 동선에 절대 안 나오게 합니다. 안 나오게 하고 예. 대신 대통령이 자 용산 집무실에 야전 침대 놔라. 총리도 마찬가지. 네. 24시간 모니터 경제 상황 모니터하고 매일 같이 아침에 회의하겠다.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전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을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사실 지금 기업들이 규제에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네.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아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서민들에게 이익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맡겨놨을 때 거기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회 안전망에서 그 구멍이 나는 부분은 사실 국가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보호 종류 아동이라는 게 있어요. 18세가 되면은 그 자립준비 청년 이래가지고 시설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 밖으로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청소년들이 단돈 500만 원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국가가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 주도라는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치솟는 물가나 이런 걸 잡는 데에 바로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뭐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네. 지금 당장 국민이 원하는 뭔가 눈에 보이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 경제 정책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민우 기자? 네, 민간이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나서 해결됐을 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민간 주도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정부가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잡기 위해서 석유 회사 압박하고 예. 그리고 또 유가 잡기 위해서 사우디 방문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처럼 윤 대통령도 서민들의 지갑과 관련된 물가 직접 잡아달라 예. 이런 요청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오늘 스픽스 브리핑 보신 분들은 아마 댓글에 용산 대통령실에 야전 침대 깔아달라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만나보면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마지막 주제는 바로 노동일 교수님의 성함이 딱하니 박혀 있는 왜 제 이름이? 응답하라 노동일 시간입니다. 이제 근데 이미 앞서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응답을 일찍이 해주셨어요. 야전 침대 나라부터 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나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송문희는 안 들어갑니까? 송문희 교수님이 이번 주 내내 응답하신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은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노동일 선생님의 네. 응답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조의 여왕이 되겠다고 하신 분이 공개 행보, 광폭 행보를 그야말로 이어가시면서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자택에서 예방한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고요. 대구신문 보도로 이어갈까요? 연희동 자택에 가서 이순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세계일보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진으로 싣고 있는데요. 부속실 직원 1명을 대동해서 연희동을 방문했다. 1시간 반가량 머물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제2부속실 설치 얘기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신문 보도도 보면 제2부속실 부활론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연일 갑론을박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공개적으로 해라. 공개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그 틀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고요. 중앙일보 보도는 좀 다른 사진을 보고 있어요. 조언 들으러 인사를 갔다. 이순자 여사 깜짝 방문. 이게 깜짝 방문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다 이미 비공개 행보를 할 거다 예고가 돼 있으니까 이게 사진도 이미 왜 이게 언론에 실렸겠습니까? 사진을 이제 그 기자들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가 된 것이겠죠. 물론 비공개 행보라는 거는 주석인 것이고요. 조선일보 보도는 또 다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제안해서 11명의 중진 부인들과 만나며 언니들이라는 호칭을 했다. 이제 이런 거를 연일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 교수님 응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공약사항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했었죠. 네. 했죠. 그리고 또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통령 배우자라 이렇게 했고 저는 그분이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부인 배우자를 되도록 노출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큰 공식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내조에 전념하겠다.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얘기입니다. 예. 당연히 할 일은 해야 되고요. 우리들과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더라 예.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오히려 과거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은 언론 노출이 있고요. 예. 뭐 언니? 아,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노출시킵니까? 왜 이런 얘기 기사를 나오게 하고 이거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든지 누가 얘기했겠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사진을 자꾸 동영상을 노출시키고 사진을 노출시키고 또 거기다가 메시지를 노출시키고 그런 겁니까? 이게 대선 때 너무 공격받아서 화나서 이게 오히려 막 그 반작용으로 지금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 저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예.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지금 태평성대라면 네. 아 저런 거 좋고 뭐 어디 빵집에 가서 무슨 빵을 샀더라 패션이 어떻더라 뭐 이런 거 관심 가질 만한데 예. 지금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시기적으로 좋지 않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 공약에 어긋나는 그런 행보입니다. 어긋나는 행보고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언론 노출이 많고 그런 것은 별로 의도가 마땅치 않아요. 저런 것에 노출하는 건 되게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의도가 있고 국민들에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글쎄 뭐 때문에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세 번째, 괜한 구설수에 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빵집에 갔다가 무슨 뭐 교통 통제를 했다 안 했다, 뭐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 데리고 왔는데 뭐 그 사람이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없다 아니다 하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구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언론 노출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예. 원래 그 공약처럼 네. 공약 의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지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부인은 굉장히 중요한 공인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선거에 의해서 임명에 취임하는 그런 퍼블릭 오피셜 원래적인 의미의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 인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진 한 장 노출하는 것도 그렇고 한마디 노출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의미의 조작이라 그런 게 아니고 예. 왜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서 어떤 반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2부속실을 부활하든 그렇지 않고 지금 저는 제2부속실 부활보다는 현재 부속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 부속실이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배우자 관리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 팀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무슨 뭐 팬카페 이런 데를 통해서 대통령 부인의 사진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고 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예. 이 문제를 또 물어보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처음이라 저는 네.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담. 네. 예, 그냥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네네. 누구나 대통령 처음이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아닙니까? 누구나 대통령 처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지금 그에 대해서 어떤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컨센서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좀 빨리 논의해서 제2부속실을 부활하든 그렇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2부속실 부활할 필요가 없고 네. 현재 대통령실에 예. 관리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든 예. 어쨌든 간에 빨리 결론을 해서 이 문제는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에서 잠깐 자막 나가는 동안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중진 의원 부인들의 마음 훔쳤을까 하고 이제 사실 물음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표가 찍혀서 마치 노동일 교수님 말씀과는 정반대 얘기가 나가는 것 같아서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자막 정정해서 나갈 겁니다. 끝까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자막은 듣는 언니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물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실제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훔쳤을까? 저게 원래 저희가 만들 자막이었는데 제가 잘못 쳤어요. 자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듣는 그 사모님들 그 4선 이상의 그 부인들인데 젊은 영부인, 젊은 여사가 언니들 했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왕 저렇게 행보를 한다면은 좀 관리팀을 만들고 지금 여권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윤 대통령이 야권 인사들 안 만나고 있거든요. 협치 얘기하면서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야권 그 국회의원 여사들도 좀 만나면 어떻겠나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응답하라 노동일 시간까지 저희가 만나보면서 노동일 우리 교수님의 조언을 좀 받들어서
청와대 또 윤석열 대통령님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픽스 브리핑 해봤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송문희 고려대 전 연구교수 그리고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픽스 브리핑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 월요일 9시 50분에 저희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